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슬입니다. 지난번 이미 너무 고마운 사람의 2부 끝부분이 커팅됐더라고요.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오늘은 시간을 잘 맞춰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2부의 놀라운 능력. 내가 7살이나 되었을까. 아무튼 그 즈음 있었던 일이야. 우리 동네엔 산이 하나 있었어. 약수터가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었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산은 산책로와 같았어. 야트막했고 다니는 사람도 무척 많았거든. 거기서 마주치게 된 거야, 원숭이를. 원숭이와 난 작은 오솔길에서 딱 마주쳤어. 난 너무 놀라 우뚝 멈춰서고 말았지. 그건 원숭이도 마찬가지였어. 서로의 두 눈을 말끄러미 마주보며 서 있었어. 그렇게 가까이, 철조망도 없이 마주한 건 난생 처음이었지. 난 원숭이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했어. 그러자 탐색하듯 나를 살피던 원숭이도 인사를 했지. 안녕, 길 좀 비켜줄래? 믿기지 않겠지만 난 그때 원숭이의 말을 들었고 살짝 길을 비켜주었어. 원숭이는 쏜살같이 달려갔고 곧 사라져버렸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어. 원숭이가 말을 했다는 대목에선 뜻하지 않게 큰 웃음마저 선사해 주었지. 하지만 며칠 뒤 동물원에서 탈출한 원숭이가 우리 동네 인근에서 잡혔다는 뉴스가 나왔어. 이걸 본 가족들은 내가 원숭이를 봤을 수도 있지만 말을 했다는 건 나만의 착각이었을 거라고. 너무 더운 날이었고 또 순간 놀랐으니 헛것을 들은 걸로 결론이 났지.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어느 순간 나도 수긍하게 됐고. 그런데 며칠 전 길고양이와 대화하는 꼬마아이를 봤어. 다리 아파? 다른 친구가 네 다리 꽉 물었다고? 내가 혼내줄까? 괜찮다고?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어쩌면 그때 난 원숭이의 말을 진짜 들었던 거 아니었을까 싶었어. 고양이와 이야기 나누는 꼬마처럼. 난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아. 그 놀라웠던 능력을. 시간이 건네는 이야기.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이라고 하지 않고 좋아하는 노래 3곡 들을 정도의 거리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그 거리가 훨씬 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고. 책 30페이지 읽는 동안 너를 기다렸다고 말하면 너는 조금 덜 미안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내게도 의미 있게 느껴질 것만 같아. 옛 어른들은 시계 없이도 하루의 시간을 알 수 있었잖아. 그건 대개 지금은 무엇을 할 때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내게는 이런 것. 우리 동네 공원 가로등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순차적으로 켜지면 설거지를 마친 엄마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소파에 가만 기대어 앉는 시간. 바게트 가게 간판에 불이 들어올 때면 길 건너 상가에 노란 학원차가 서고 우르르 내린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지. 그러한 것들로 시간을 가늠해 보니 이 밤, 오늘 하루가 나를 향해 기쁘게 손을 들며 인사하고 가는 것만 같아.
가만히 귀 기울여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음악 소리를 들었대. 하지만 뱀의 유혹에 굴복한 후부턴 천체들의 음악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고 음산한 정적만이 가득 채워진 거야. 침묵에 못 견딘 인간들은 할 수 없이 음악을 발명하게 된 거라고. 그런데 난 왜 별들의 음악 소리를 들었던 것만 같지? 별들이 쏟아지던 할머니 집 평상에 누워 슬며시 잠에 빠져들었거든. 분명 내 귀엔 달콤한 노랫소리가 들렸어. 그래, 어쩌면 그건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일 수도 있을 거야. 차도 없고 돈도 없어. 뚜벅뚜벅 걷는 것이 데이트의 전부였던 시절. 밤 깊은 공원 벤치에 앉았던 그때도 그랬어. 가만 들려오던 서로의 숨소리마저 좋았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던 허밍소리, 별들이 내던 소리가 아니었을까? 별들이 낸 음악소리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어. 아마 그것과 가장 가까운 소리였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할 수 없잖아. 가만히 귀 기울여봐. 나누는 즐거움. 시장 입구에 채소 파는 할머니가 있어. 어떤 날은 강낭콩을 한 바가지 담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깻잎이나 무를 팔기도 했지. 집 앞 텃밭에서 직접 가꾼 거라고 하는데 팔만한 채소가 없을 땐 손주 녀석들이 다 커서 이젠 필요치 않아졌다며 낡은 동화책이나 장난감을 팔기도 했어. 며칠 전 난 좀 이색적인 광경을 목격했어. 그날은 아침부터 정말 푹푹 쪘거든. 할머니는 상추를 팔고 있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직 오전이었는데 상추잎은 시들해 보였어. 그늘에 앉아 반쯤은 녹아버린 얼려온 물병을 얼굴에 갖다 대며 물을 드시곤 했는데 더위가 가시지 않는지 주름진 할머니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 마침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상추를 전부 다 사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자 할머니는 다는 안 팔아 그러는 거야. 아저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어. 왜긴 왜야. 벌써부터 다 팔면 일찌감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한단 말이야. 세탁도 할매도 올 테고 일부러 여기까지 올 손님도 있는데 그럼 안 되지. 그 아저씨는 더위에 고생하는 할머니를 위한 선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 뒤부턴 그 할머니도 또 할머니가 파는 물건도 모두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 그 할머니는 단골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박한 추억을 매일 그렇게 나누러 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때의 시간이, 그곳이. 내가 9살 때 엄마가 입원하게 됐어.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 아빠는 일하면서 엄마도 보살펴야 했어. 결국 난 시골 외할머니 댁에 보내져야 했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집안 분위기에 눌려 가지 않겠다고 떼쓰지도 못했어. 그렇게 가을, 겨울을 시골에서 보내며 그곳의 작은 분교를 한 학기 정도 다니게 됐지.
모든 게 낯설었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을 운동에도 아침에 일어나 커다란 가마솥에 끓인 물과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섞어 세수하는 일도 엄마를 간호해야 하니 아빠는 자주 올 수 없었거든. 그곳에 가고 한 달쯤 뒤에야 아빠가 오셨는데 왠지 서먹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빠는 그런 날을 자동차에 태우고 시내까지 한참 나가야 있는 작은 놀이공원으로 데려갔어. 놀이기구를 타고 나오는 길엔 솜사탕 하나를 사줬는데 그 다디단 맛이 사라지는 게 어찌나 아쉽던지. 손바닥에 찐득하게 남아있는 설탕가루를 핥고 또 핥았어. 그리고 아빠가 서울로 간다고 돌아섰을 때 그때까지 꾹꾹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지. 그렇지만 할머니 댁에서의 시간이 슬프고 외로웠던 것만은 아니야. 친구도 사귀었고 재미있는 동네 언니 오빠들과의 시간도 즐거웠어. 한편으론 이곳에서 영영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 엄마의 병이 나았다는 연락을 받았지. 헬스케진 엄마가 나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는데 나도 모르게 주춤대며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엄마를 서운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정말 기뻤어. 지금도 가끔 그때의 시간이 마치 고향을 그리듯 그리워지곤 해. 그 7개월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난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 다행이라면 난 지금의 내 모습이 제법 마음에 든다는 거야. 다시 가고 싶어. 몇 년 전 예약했던 여름 휴가지로 향하던 길이었어.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우연히 머물게 됐지. 수리되는 반나절 가까운 시간이 아까워 근처에 관광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 그러다 발견하게 된 거야. 아주 작은 그 놀이공원을. 놀이기구라 해봐야 다람쥐통, 범퍼카, 레일기차가 다였는데 매표소에 있는 청년은 3종 세트를 끊는 편이 훨씬 저렴할 거라고 했어. 마치 그곳엔 나밖엔 없었거든. 괜히 미안해져 권하는 대로 표를 끊었지. 레일기차 앞으로 가자 매표소에 있던 청년이 문을 열고 뛰어나오더니 아까 자신이 판 표에 도장을 찍어줬어. 놀이공원 옆엔 동물원이 있었어. 그 앞을 서성이자 이번에도 그 청년이 달려와서는 문을 열어줬지. 놀이공원 고객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답니다. 성실한 청년은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 이것도 동물원이라 할 수 있을까? 얼룩말과 타조, 꿩, 이 정도는 수긍할 정도였지만 토끼와 닭, 그리고 돼지가 있었어. 가축으로 키우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꽤 자세한 설명과 팻말도 있더라. 난 그 중에 돼지 한 마리를 유심히 보았어. 시골에서 흔히 키우는 종이었어. 돼지는 자고 있었지.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졸음이 몰려왔어. 그리고 옆 우리에 있는 닭을 보았어. 닭은 모이를 쪼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늘 한번 보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회치는 소리를 냈어. 난 그 모습을 또 오랫동안 바라봤지. 시시한 놀이공원, 볼 것 없는 동물원이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야. 표를 끊어주고 또 뛰어와 봤던 그 청년도, 한가했던 놀이공원과 졸음이 가득했던 그 작은 동물원에 다시 가고 싶어. 참 특별한 휴가였는데, 참 완벽한 쉼이었는데.
아이스 커피 2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내가 살던 곳은 정말 작은 반지하 방이었는데 작은 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지. 바로 옆엔 작은 식료품점이 있었는데 파라솔 의자에 앉은 동네 사람들 이야기 소리가 모두 들렸어. 그때 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거기서 캐디를 하고 있던 한 친구를 알게 됐지. 그 아이의 집은 마을버스를 타고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고도 또 계단을 밟고 더 올라가야 했어. 친구는 옥탑방에 살고 있었지. 그녀는 커피 믹스 2개를 탄 뒤 얼음을 넣어 스트로로 휘휘 저은 후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게 주었어. 그러곤 옥상에 있는 낡은 평상에 앉아 지상의 불빛들을 내려다봤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누군가의 행운을 시기하고 누군가의 행복을 부러워할 수 있었어. 아니, 다른 친구였다면 그런 대화를 나눴을 거야. 지긋지긋한 가난을 탓하고 불안한 청춘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겠지.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행복하다, 그치? 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정말 행복했거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맥주병으로 문질러가며 음악을 듣는다는 그 친구는 종종 나를 초대해 메밀국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지붕과 옥상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화기를 통해 들려주기도 했어.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난 더 이상 내 가난이, 나의 반지하 방이 부끄럽지 않았어. 우리 집 진짜 좋아. 가만히 있어도 동네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거든. 가끔 나의 안부를 묻는 동네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창문 너머로 비스킷을 던져주기도 해. 이런 이야기라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지. 오늘 같은 밤이면 그 친구가 참 많이 떠올라. 땅 위의 무수한 불빛들을 별인 양 바라보며 저 아름다운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가 내리기를 바라던 친구. 그 친구에게도 평화가 내리기를. 달콤한 냄새.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 어쨌든 그땐 자꾸 한숨이 났어. 모든 것이 다 답답했던 것 같아. 불확실한 미래도 불안한 현재도. 원래 20대는 그런 건데 그땐 나 혼자만 버겁다고 느꼈지. 이런 나를 위해 그는 가끔 아버지 차를 빌려 가까운 시외로 드라이브를 시켜주곤 했어. 삼각지 고가도로를 지나는 길목엔 과자 공장이 하나 있었어. 그곳을 지날 때면 그는 차창을 활짝 열곤 자, 크게 숨을 들이마셔봐 라고 했지. 어때? 달콤하지? 지금 가득 채워둬야 해.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는 말했어. 정말 과자 공장에선 달콤한 사탕 냄새, 고소한 과자 냄새가 났어. 그의 말대로 달콤한 냄새로 가득 채우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숨 쉬는 걸 잊었던 것 같아. 그러곤 그는 조카가 두고 갔다는 동요 테이프를 크게 틀었어. 가만히 듣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지. 그러다 보면 우울함은 사라지고 아무 걱정 없는 동심의 나라로 풍덩 빠지는 느낌이었어. 기분도 한결 나아졌고. 지금은 더 이상 과자 냄새를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근처에 가면 나도 모르게 창을 내리게 돼. 어쩐지 달콤한 사탕 냄새가 날 것만 같아서.
씩씩하게 울리던 동요도 어디선가 들릴 것만 같아서,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달콤했던 첫사랑의 추억도. 이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 불빛이 되어 준다면. 홀로 날지 않기를. 나비가 바다를 횡단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꽃잎같이 연약한 날개로 바다를 건넌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잖아. 천적인 새를 만나기라도 하면 피할 데도 없는데.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런 나비가 있대. 우리나라 나비 중에 제주 왕나비라고 있는데, 남해를 가로질러 멀리 북한까지 갔다가 겨울이 시작될 무렵엔 다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돌아온다는 거야. 너무 힘들면 바다 위에 사뿐히 앉아 아주 잠깐 쉬기도 한대. 날개에 물을 튕겨낼 수 있는 비늘가루들 덕분에 가능하다는 거지.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내린다거나 큰 파도가 일어날 땐 어쩌나 싶어. 제주 왕나비는 다른 나비에 비해 몸집도 크고 날개도 크다지만 그래봐야 여전히 작고 연약한 나비일 뿐이잖아. 차라리 제주도에만 있으면 될 것을 굳이 위험한 바다를 건너고 내륙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 생태학자들조차 명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대. 이건 내 생각이지만 영영 못 밝혀낼 것 같아. 우리도 그렇잖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쫓는 누군가의 선택을, 굳이 먼 곳으로 떠나는 누군가의 여정을, 그 남자, 그 여자의 아픈 사랑을, 종잡을 수 없는 인생길을 그저 묵묵히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누가 밝혀낼 수 있겠어? 이런 상상을 해. 제주 왕나비가 홀로 날지 않기를. 힘든 날갯짓을 할 때 곁에서 또 다른 나비가 함께하기를. 그렇다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비로소 제대로 읽히는 순간, 각주가 붙은 글들을 가끔 보게 돼. 논문이나 입문서에서. 가끔은 시나 소설책을 읽으면서도 만나게 되지. 주로 본문의 어떤 글이나 단어를 풀이하기 위해 본문 아래에 그에 따른 설명을 붙여놓는데, 문맥만으로 짐작 가능한 것도 있지만 각주를 읽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 부모님의 잘 있니? 라는 말엔 보고 싶다는 각주가 붙어있고, 아내의 언제 들어와? 는 오늘은 내가 좀 힘들고 외롭다는 뜻이라는 걸. 엄마 미워! 라는 자녀의 말은 외롭다는 뜻이기도 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는 당신에게 내게 편한 시간이면 언제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엔 이런 각주가 붙어있겠지. 지금 당장 보고 싶어. 어떤 각주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흙이 본 사람들 눈엔 잘 띄지 않기도 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또 어떤 각주는 책의 뒷장에 붙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야 읽혀지기도 해. 퇴직을 앞둔 아버지의 등에서 느껴지던 쓸쓸함을, 결혼을 앞둔 딸이 밥 먹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물을, 아버지의 상황이 되어서야 또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돼. Rock and quick and quick.
아버지가 라틴 댄스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마터면 웃을 뻔했어. 지난해 은퇴한 60대 아버지가 룸바니, 삼바니, 차차차 같은 춤을 춘다고 어쩐지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 연애라도 하려는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살짝 보냈어. 그런데 아버지의 수첩에 Fall Away Rock, Windmill, Underarm Turn 댄스 용어와 풀이가 빼곡히 적혀 있더라. 그걸 보니 허투루 다니시는 건 아니다 싶었지. 아버진 집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 쑥스러울 법도 한데 누가 보든 상관치 않고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열심히 동작을 반복했어.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 아버지도 늘 새로운 무언가를 원했을 텐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흠뻑 빠지고도 싶었을 텐데 열정도 꿈도 없는 사람처럼 매일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열심히 하지만 좀처럼 늘지 않는 아버지의 서툰 모습이 내겐 너무도 자랑스럽고 뭉클하게 느껴지더라. 조명받는 무대 위에 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rock and quick을 외치는 날렵하지 않는 몸놀림. 한 박자 정도 늦게 터닝을 시도하는 바람에 보는 사람마저 머쓱한 웃음을 짓게 하지만 내겐 가장 멋진 댄서로 보였어. 운이 좋다니까. 그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어. 아빠는 내게 말했어. 이번엔 틀림없을 거야. 아빠는 운이 좋으니까. 어렸던 난 아빠가 맞춰놓은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댔어. 아직 이른 가을이었지만 제법 추웠지. 무릎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콧물이 자꾸 흘러나왔어. 몇십 년 만에 유성우가 떨어진다는 날이었거든. 아빠는 그걸 꼭 볼 수 있을 거라고 했고 내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변명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지. 걱정 마. 아빠는 운이 좋다니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아빠는 결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가장 먼저 명예퇴직을 당해야 했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도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어려워졌지. 그날도 역시 아빠의 장담과는 달리 별똥별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얼마 전 가족들과 늦은 여름 휴가로 바다를 갔다가 떨어지는 별똥별을 우연히 보게 된 거야.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난 아빠에게 말했어. 아빠 운이 좋은 거 맞네. 20년 뒤에 찾아왔지만. 그러자 아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처럼 운 좋은 사람도 없을 거다. 네 엄마를 만난 것, 그리고 너처럼 착한 딸내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또 이렇게 네가 잘 자라준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집으로 오는 길.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대. 고래가 왜 해변으로 밀려와 죽음을 맞이하는지. 여러 학설이 있더라. 그런데 바다가 너무 시끄러워져서 청각으로 방향을 찾는 고래가 길을 잃을 거란 얘기가 내겐 가장 신빙성 있게 들렸어. 표지판도 눈에 익었던 건물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 분명 내가 알던 길인데 갑자기 낯설고 소란스럽게만 느껴진다면 말이지. 할머니도 그랬던 걸까? 반평생 넘게 살았던 동네인데 집으로 오는 길을 찾지 못했던 거야. 파출소에서 온 연락을 받은 건 마침 일찍 집으로 돌아온 나였어. 할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말했어. 내가 너무 이상하구나. 난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는걸요 뭐. 그 뒤로 할머니의 상황은 더 악화됐어. 고향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길 잃기를 반복했지. 할머니의 귀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너무 이른 나이에 젊은 남편을 보내고 거친 세월 자식들을 길러내느라 꾹꾹 참아야 했던 세월의 속삭임이, 애잔했던 고향에서의 추억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너무 시끄러워 방향을 잃은 걸 거야. 얼마 전 TV에서 해안가로 밀려온 흑등고래를 봤어. 바다로 다시 밀어 넣으려고도 했지만 너무 몸집이 크고 무거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고래의 몸에 물을 끼얹기도 했지만 결국 고래는 해안가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 그래, 우리 할머니처럼. 흑등고래도 할머니도 하늘에선 자유롭기를, 그곳에선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양이, 예쁜 고양이의 줄임말. 우리 동네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가 있어. 아이들이 매번 할아버지, 예양이 어딨어요? 라고 하길래 처음에 난 아저씨가 손녀라도 데려오나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를 자주 찾는 길고양이 이름이더라고. 예쁜 고양이의 줄임말. 예양이는 아저씨가 직접 지어준 이름인데 한 마리가 아니었어. 이마에 한반도 모양 비슷한 까만 점이 있는 흰 고양이도,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통통한 고양이도, 검은색 털이 드문드문 나 있는 고양이도, 10마리 넘게 찾아오는 고양이들 모두 예양이야. 다 예쁜 고양이란 거지. 하루 2차례씩 먹이를 준다는데 경비 아저씨와 고양이는 친해지기 힘든 관계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 얘네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찢기도 하고 분리수거 해놓은 것들을 헤집어 놓기도 한대. 무엇보다 고양이에게 밥 주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입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도 하신다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먹이도 주고 다친 예양이를 발견하면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도 해주셔. 예전에 고양이를 버리고 이사간 사람들이 있었대.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야옹 야옹 슬프게 우는 걸 보곤 내가 이 아파트 지키는 사람인데 고양이 한 마리 못 지켜주겠나 싶어 먹이도 주고 보살펴주기도 하셨대. 한 마리 한 마리 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해. 먹이를 주고 난 뒤부터는 얌전해져서 예전처럼 사고도 안 치고 사납게 울지도 않아. 쥐도 얼씬 안 하니 오히려 더 잘 됐다고도 하셨어. 그러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요즘은 헷갈려. 내가 얘네들을 보살펴주는 건지 이 녀석들이 날 위로해주러 오는 건지. 보고 싶은 얼굴들. 벌써 오래전의 일이 됐지만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어. 다이어리를 제작하던 곳이었는데 5-6명이 함께 일하는 곳이었지. 종이를 자르고 커버나 바인더를 끼우고 각자 맡은 일이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일이 밀리면 다들 걷어붙이고 도와줬어. 힘들기는 했지만 재미도 있었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다 맞았던 것 같아. 사장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나이도 경력도 국적도 달랐던 동료들이었지만 공장 안에선 다들 친구 같았어. 비 오는 날이면 근처 단골 식당에서 사온 따끈한 감자전과 함께 막걸리 한 잔씩 마시기도 했지. 음치가 분명하지만 흥겹게 부르는 걸로 따지면 그 누구도 따를 자 없던 찬우 형의 노래를 불렀고, 평소엔 말없던 무르타자가 박자와 상관없는 이상한 춤을 추기도 했어. 그렇지만 다이어리 생산량은 차츰 줄어들었고 결국 공장문을 닫게 되었어. 다들 속상했지만 사장님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고도 했지. 누구 하나 그걸 믿지는 않았어. 그러나 다들 불러주면 꼭 와서 같이 일하겠노라 했지. 그 말만은 모두 진심이었던 것 같아. 비가 올 때면, 그리고 기름 냄새나 종이 냄새를 맡을 때면 그때가 떠올라. 무르타자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짝사랑하던 그녀와 결혼했을까? 찬우 형은 노래대회에 나갔을까? 세용이는 트럭을 운전하고 있을까? 사장님은, 그리고 경석이와 찬주 형은. 궁금한 이름들, 보고 싶은 얼굴들. 따뜻한 밥상의 힘.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의 내 일은 전공과는 상관없는 회계 업무와 홍보, 가끔은 사자의 비서 업무까지 필요한 대로 닥치는 대로 배워가며 일을 해야 했어. 일도 힘들었지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는 거였지.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지. 이런 내 고민을 알던 친구가 우리 집에 와 같이 밥이나 먹자 라고 했어. 그날은 토요일이었지. 북과자동에서 자취하던 그녀의 방은 낡고 허름했지만 깔끔한 느낌이 들었어. 이것부터 먹고 있어. 미리 깎아놓았는지 약간 갈변이 된 사과가 예쁘게 담긴 접시를 내밀었지. 사과를 먹으며 음식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넓지 않은 주방을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한 상 뚝딱 차려냈어. 깨끗하게 씻어놓은 상추와 오이, 뚝배기에 담긴 된장국에 현미가 섞인 밥 한 그릇. 나만을 위해 정갈하게 차려진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 기분이 풀렸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고 만 거야. 눈을 뜨니 1시간이나 잤더라고. 깨우지 그랬어. 민감하고 난감한 기분이 들었지. 그러곤 친구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 기억에도 남지 않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우린 한참을 웃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슨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막역한 미래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그건 아마도 어떤 위로의 말보다 내게 용기를 준 따뜻한 밥상의 힘,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쾌렌시아가 되고픈 윤슬이었습니다.